네, 2010년 5년 전 오늘 서해 최전방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고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천안함 5주기에서 이제 대통령 추모사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모사 내용? 예, 일단은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이제 죽었을 때 이제 1살이었고 지금 6살이 된 어린이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매년 같은 워딩일 수는 있지만은 이 5주기를 맞아서 이 우리 국민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북이 그 핵 개발을 그치고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런 방향을 조금 좀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제 안보 문제를 강조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천안함 5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안보를 지극히 강조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제 28일이 드레스덴 선언 또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가 또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인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안함 사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이사 조치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남관계에서 특별한 성과가 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남북관계를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천안함 사고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오이사 조치가 만들어지면서 남관계는 거의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사 조치는 대북 경제 지원이랄지 또는 대북 경제 협력, 인도적 차원에서의 영유아 지원이랄지 이런 극소수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북 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투자조차도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도 중단하는, 개성공단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이사 조치가 남관계의 그러한 그 지속의 흐름들을 어쨌든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남관계는 뭐 경색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경색 국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한두 차례 있었고, 또 몇 번의 남북 간의 대화 국면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관계는 큰 틀에서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남관계는 삿바싸움을 벌이면서 사실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의 흐름 자체는 뭐 진전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점이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욱 의원님, 북한의 이제 뭐 기습적인 이제 어뢰 공격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허를 찔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서해상의 군사 뭐 전략이라든지 준비 태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일단 그 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된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부대가 창설됐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력들이 증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도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뭐 코브라 헬기 같은 거를 전진 배치시킨 것이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그 이제 그
그쪽 지역 자체가 사실 이제 이렇게 초계함들이 지나가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위험한 구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항공 전력을 좀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헬기 같은 거를 동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에 이제 이 수상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네. 그런 이제 적의 고속정 같은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북한의 해안에 있는 해안포들 그다음에 해안포뿐만 아니라 이제 미사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미사일들이 날아올 경우에는 제2의 천안함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책을 높일 것이냐. 방어책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형함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작전을 안 하고 신형함 위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원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천안함급과 같은 그런 장비로는 그 원점 타격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즉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 사실 우리 군이 얘기하는 킬체인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지역이 바로 서해 5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서해 우리 군사력이 많이 증강됐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험성 역시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양 의원님,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524 조치, 3월 26일 날 이제 천안함 피격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2달 뒤에 524 조치를 이제 정부가 취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하게 이제 단정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근거로 이제 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역시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인 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를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지금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이 격파된 형태 자체가 어뢰 공격 이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발견된 어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격한 형태가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걸 증명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어뢰 자체가 이래저래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북한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어뢰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이해하고 있기로는 북한이 이렇게 해외에 무기를 팔기 위해서 돌리는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입수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이 남아있는 증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딱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또 제기가 오늘도 됐었잖아요. 북한의 예. 천안함 음모론을 거듭 그렇죠. 주장을 북한은 했어요. 아니라고 미국 계속 잠수함과 얘기를 충돌로 예, 그렇습니다. 뭐 침몰했다 이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약간 좀 판례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이거 좀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져 있는데 네. 이 파고 들어간 부분이 결국은 이 어뢰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은 부분이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약간 앞에 이제 배를 하나를 대놓고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배입니다. 네. 이 배인데 그럼 배가 이 아랫부분이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밑에 뭔가가 치고 올라오거나 부딪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잠수함 충돌선이라면 예.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잠수함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만약에 잠수함이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잠수함이 치고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동강을 낼 수는 없습니다. 동강을 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이 잠수함이 급속도로 부상할 때 긴급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 부상에서 올라올 때 부딪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심이 47m입니다. 긴급 부상을 할 수 없는 심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격을 낼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좌초였다. 좌초야말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배라는 것은 직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배인데 어떻게 앞에는 하나도 안 긁히고 중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예. 배가 옆으로 가서 부딪혔다고 하면은 부딪혔다고 해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뢰입니다. 예.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가 있습니다.
그 기뢰가 혹시 터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문제는 수심이 47m고 그 기뢰에 장착된 폭약은 그 136kg밖에 안 됩니다. 지하 47m에서 터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폭발에 의해서 아닌 것, 충돌이라든가 좌초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피로 파괴. 네.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폭발도 내부에서 터질 수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안에 뭐 폭약이라든가 유류도 있으니까 다 지금 그거 조사해봤는데 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과학이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신뢰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뭐 지금도 이제 북한이 뭐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사과만 하면 상당히 좀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오이사 조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자, 북한이 이렇게 계속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일단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그런 그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그동안의 그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추상적 수준에서의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서해상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남북 당국이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한다랄지 뭐 이런 쪽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북한은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북한이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네. 정식으로 사과를 한 후에 오히려 후폭풍을 또 맞으면서 북한이 굉장히 또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북한이 그 공식적인 그런 구체적 사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북한이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5.24 조치가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어 보여주실까요? 예, 북한이 어제도 입장을 발표하고 뭐 이 천안함에 앞서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천안함과 북한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잠시 그래픽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고발장을 통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천안호 침몰 사건은 미국의 치밀한 정치 군사적 이해 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님?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네. 또 미국의 지금 키리졸브 훈련 또 독수 연습에 참가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북한이 전함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또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핵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불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반영된 상태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북한이 표시하고 있다. 또 오늘도 보면은 또 미국이 또 그런 전함 사태를 또 발생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의 그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그런 책임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북한이 갈수록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나지 말란 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 더 이상 대결을 그만두고 뭐 평화로 나왔다는 증거도 없고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해도 대응을 안 하면은
당연히 지도력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그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뭘로 공격했는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지 정말 넉넉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 분위기 자체가 이게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평화와 협력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결국 이제 무너뜨려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이제 당시 그 천안함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잠 업무에 충실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작 퇴역을 했어야 되는 함정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 전전정부에서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게 당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 이외, 군사적인 이외의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그 사이버 공격들. 사이버 공격, 예. 예, 그 주기가 있습니다. 2009년, 2011년, 13년 있었지 않습니까? 네. 15년 또 한 번 공격할 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 고고도 네.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논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네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제 사드 문제는 뭐 지금 남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랄지 한미 관계 또 한미중 관계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드 문제가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한중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예. 또 남관계 차원에서도 역시 북한이 사드를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와의 그 대화를 또 거부하는 이런 또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사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정부가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드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천안함 사건,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을 당했을 때 중국이 보인 태도는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뭐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그 분쟁으로 격화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중국의 태도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북한이란 것이 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을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경우는 그거 지금 당장 도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강해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안보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말이죠. 이제 북한은 뭐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오이사 조치는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 정부에서 뭐 물밑 교섭도 뭐 하고 뭐 그랬던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오이사조 체제 문제는 이제 천안 5주기를 경과하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내고 예. 남북의 대화의 동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이사조 체제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는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사실 남북관계의 진전, 실질적 진전은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식은 뭐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북한의 사과 문제도 있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이사 조치는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되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랄지 또는 북한이 남측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해 가면서 예. 그래서 한꺼번에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이사 조치해서 딱 제가 한마디만 좀 네. 덧붙이면은 뭐 당연히 어떤 북한과의 어떤 그런 평화 관계를 나가는 것은 옳지만은 네. 오이사 조치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 죽은 그 병사들이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라. 북한은 이런 공격을 하지 말아라는 네. 것을 보장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오이사 조치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좋은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영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